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29일 친명계 최대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찾아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친위대로도 불리는 혁신회의는 친명계 인사들이 만든 조직으로 당내 공식 기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차기 당대표가 될 두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당 행사가 아닌 혁신회의 행사에 함께 참석해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정, 박 두 의원은 이날 경쟁적으로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확실히 끝내겠다고 하자 정 의원은 이에 더해 저는 추석 고향 갈 때 자동차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추석 전에 내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정 의원은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될 두 의원이 첫 공동행보로 혁신회의를 찾은 건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와는 다른 길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혁신회의는 2023년 8월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포결을 앞두고 단식하자 이를 따라 전국적인 동조 단식 운동을 벌였습니다. 작년 10월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앞두고 100만 무죄 탄원 서명을 이끌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인사를 공개 저격하는 발언도 주도했습니다. 정, 박 두 의원은 그동안 당내 강경 노선을 대변해 왔습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의 탄핵 소추안을 비롯해 여러 논쟁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공직자 탄핵 청문회를 열었고 쟁점 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하며 당의 보조를 마쳤습니다. 두 의원 모두 수시로 당내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강경파 의원 둘이 출마를 한 탓에 이들의 강성 경쟁, 나아가 찐명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대표가 되든 집권 여당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될지 걱정하게 만듭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 사령관은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 말인데 문제는 주일 미군 강화가 주한 미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전작권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내리고 현재 중장이 맡는 주일 미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올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르면 8월 발표할 새 국방 전략에서 주한, 주일 미군의 새로운 운용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군은 이미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지시로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북한보다 대만이나 필리핀이 더 눈에 띕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 기지를 기점으로 타이베이와 마닐라까지의 거리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한 미군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주한 미군 감축, 이전 배치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항상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고 우리는 때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라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장관은 2027년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에 제2전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곧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외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미군의 분위기로 볼 때 주한미군이 격화돼 주일미군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날이 갈수록 감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 큰 것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김어준 씨가 기획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권력 실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모일 줄 알았는지 더 파워풀이라고 이름 붙인 이 콘서트는 지난주 사흘 동안 대형 리조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연출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탁현민 씨가 했습니다. 김 씨와 탁 씨는 작년 4월 총선 직전에도 같은 곳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콘서트에서 김 씨에게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 씨는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 콘서트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목적입니다. 그는 지지자들이 낸 돈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을 필두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와 현재 국회의장 그리고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가 일제히 참석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김어준 씨는 과거에 천안함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그리고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나와 정치인 암살조와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제기했던 수많은 음모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놓고 대부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퍼뜨릴수록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에 대한 지지는 올라갔고 이에 따라 정치적, 금전적 이득이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음모론에 상당한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던 민주당 의원은 결국 그의 방송에 나가 사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 사위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김 씨의 콘서트에 참석한 것입니다.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는 정파를 떠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탈당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지휘해야 할 총리 후보자와 국회의장이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양산해온 특정 진영의 스피커 행사에 경쟁적으로 몰려간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김 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총리와 국회의장의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콘서트 현장이 새 정부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을 타진해 왔습니다. 중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망한 일본이 중국에도 항복한 것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사드 대응, 한한령 등으로 소원해진 대중관계와 중국과의 무역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최근의 동북아와 국제 정세를 생각할 때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년 행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방진영 국가 정상 중 유일하게 행사에 동참해 천안문 망루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찬반론이 팽팽했지만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혈맹인 한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지 불과 1년 뒤에 한국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온갖 도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도 악감정만 쌓였습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비호감 국가 1위로 중국을 꼽습니다.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면서까지 손을 내밀었지만 중국이 이를 이용만 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인식을 미국 대통령에게 밝힌 사람입니다. 그런 중국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전승절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대통령이 푸틴과 나란히 선 모습이 미국과 우방국들에 어떻게 비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단합니다. 독단적이고 무모한 결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트럼프에게 제1의 외교 목표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관세 전쟁의 최종 목표도 결국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트럼프와 관세 협상, 주한미군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을 다뤄야 합니다. 한반도, 동북아,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을 이 대통령이 숙고했으면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문제를 보면 염치와 양심이 없다는 말까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국회 예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 태도를 정반대로 바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되살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4일 처리를 예고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이 한 푼도 남김없이 없애버렸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다시 넣겠다고 했습니다. 예결위 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를 부활시켜야 한다면서 특활비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체 액수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예산이 갑자기 반드시 필요한 돈이 된 것입니다. 특활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정부의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금일봉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전별금 등이 특활비에서 나옵니다.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안보실의 각종 보안 활동에도 쓰입니다. 국정에서 소외되기 쉽거나 그늘진 곳을 챙기라는 취지로 배정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사용할 국회 특활비 9억 8천만 원과 특정 업무 경비 185억 원은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부활에 대해 대통령실이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둘러댔지만 과거 전액 삭감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특활비는 필요합니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면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정쟁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던 겁니다. 이제 말을 뒤집고 그 돈을 쓰려면 먼저 사과라도 해야 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염치이고 양심입니다.